해소되지 않으면 미북 회담이 열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미북 회담이 예정대로 열릴 것을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취재할 한국취재단 명단에 뒤늦게 접수하면서 취재진 8명이 정부 수송기를 타고 북한 갈마 비행장으로 향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의 첫 걸음을 대한민국 취재단 대표로서 가는 거기 때문에 현장의 모든 상황을 정확하고 빠짐없이 빠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먼저 도착한 외신기자단과 합류해 헝가리로 출발했고 내일 날씨에 따라 폐기 행사가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뇌물수수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첫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다스 혐의는 이해할 수 없으며 부정한 돈을 받은 적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프로야구 넥센 선수 2명이 성폭행 혐의로 입건돼 한국야구위원회가 참가 활동 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두 선수는 강압이나 폭력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품권을 싼값에 사 되팔면 고수익을 남길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 240여억 원에 가로챈 30대 주부가 붙잡혔습니다. 자신의 남편과 엄마까지 속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가 공개되자마자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 갈 우리의 취재단을 다시 받아들였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어느 정도 만족했다는 뜻이 되기도 할 겁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체제 보장을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경제적 지원과 체제 보장,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북한이 지금까지 몽리를 부린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김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리 마중 나와 두 팔을 벌리며 문재인 대통령을 따뜻이 맞이합니다. 처음부터 미북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을 언급하며 북한을 압박합니다. There are certain conditions that we want, and I think we'll get those conditions. And if we don't have the meeting. And 김정은이 중국 시진핑 주석을 만난 뒤 변했다며 최근 북한 태도 변화의 배후로 중국을 지목했습니다. There was a different attitude by the North Korean folks when after that meeting.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는 한꺼번에 단기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북한 비핵화 대가로 경제적 지원은 물론 체제 보장을 약속했습니다. I will guarantee his safety. Yes, we will guarantee his safety. He will be happy.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통일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It wouldn't be now, but someday in the future maybe they'll get together and you'll go back to one Korea. And that would be okay with me too, as long as they both wanted that. 당장은 어렵지만 남한의 눈부신 경제 성장처럼 북한도 성공하면 통일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김동윤입니다. 조건이 맞지 않으면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한자락 깔긴 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미북 회담은 예정대로 열릴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미 세 나라가 만나서 한반도 종전 선언을 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이어서 안영영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내 회의적 시각을 알고 있지만 미북 정상회담은 열린다고 확신했습니다. 저는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제대로 열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신은 미북 사이의 중재자가 아니라 미국과 공조하고 협력하는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북한 사이에 중재를 하는 그런 입장이라기보다는 미국과 함께 긴밀하게 공조하고 협력하는 관계. 또 미북 정상회담 성공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압박 정책 덕이라며 공을 돌렸습니다. 두 정상은 미북 회담 이후 남북미 3국이 모여 종전선언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중국이 제외됐다는 점이 눈길을 끕니다. 시진핑 주석을 2번 만난 후 북한이 바뀌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법적인 종전 협정을 체결하려면 당사자인 중국의 참여는 피할 수 없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인 맥스 썬더가 끝나는 25일 이후에 돌연 연기됐던 남북 고위급 회담도 재개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남북이 최근 물밑 접촉을 통해 대화 재개에 합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TV조선 안영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정상회담에서도 협상가다운 현란한 말기술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표정이 없는 시진핑 주석을 겨냥해서 나도 포커 선수다라고 말하면서 북한은 물론 중국까지 은근히 압박했습니다. 협상의 달인 트럼프의 말을 이미지 기자가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미북 회담을 재고할 수도 있다는 북한의 위협에 트럼프 대통령은 슬쩍 시진핑 중국 주석을 겨냥합니다. No, but I think that President Xi is a world-class poker player. And I'd probably maybe doing the same thing that he would do. 시 주석은 좋은 친구이지만 김정은 돌변의 배후엔 그가 있다고 몰아세운 겁니다. I think things changed after that meeting, so I can't say that I'm happy about it. Okay? 미북 회담 연기론을 시사한 트럼프 대통령. 기자들의 궁금증을 유발시키더니 Yes. President, have you spoken to Kim Jong-un? I don't want to say that. I don't want to say. 미북 협상은 미국보다 북한에 더 절실하다는 점을 은근히 강조했습니다. If you look 25 years into the future, 50 years into the future, he will be able to look back and be very proud of what he did for North Korea. 최근 남북 관계가 조금 삐걱거리고 있지만 문 대통령의 능력은 뛰어나다며 후한 점수를 줬습니다. Did I do a good job? I can't do better than that. That's called an A+ rating, right? I can't do better. 협상의 본질을 잘 안다면서 승부사적 성향도 과감하게 드러냈습니다. You go into deals that are 100% certain it doesn't happen. You go into deals that have no chance and it happens, and sometimes happens easily. 이 같은 트럼프의 말은 북핵 게임판에서 북한 페이스에 말리지 않고 자신이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미국 언론은 분석했습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 고위 관리들이 이번 주말 이 싱가포르에서 북한 측 관리들과 만날 예정이라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다음 달 12일로 예정된 미북 정상회담에 현장 점검을 겸한 실무 접촉으로 보입니다. 고서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이 이번 주말 싱가포르에서 북한 관리들을 만난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측 대표에는 조 헤이긴 백악관 부비서실장과 미라 리카르델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이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북한 측과 만나 회담을 열 구체적인 장소와 회담의 형식, 그리고 인력과 물자 동원 등 회담 진행을 위한 세부 내용을 조율할 계획입니다. 당초 이 같은 회의는 2주 전 열릴 예정이었지만 북한 측 대표단이 나타나지 않아 무산됐으며 이번에 다시 시도되는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CNN도 미국 선발대가 현재 싱가포르에서 회담 장소 선정을 위해 호텔을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We're preparing. We're continuing to do our work and lay the foundation for a successful meeting. We're working towards June 12th. 워싱턴 포스트는 또 북한 관리들이 김 위원장의 전용기가 무사히 싱가포르에 닿을 수 있을지, 싱가포르 체류 시 안전 보장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을지 우려한다는 신호를 미국 측에 계속 보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예, 이번 한미 정상회담 뒷얘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지금부터는 청와대를 취재하는 최지원 기자와 함께 이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미북 회담 열리긴 열리는 걸로 보는 거죠, 지금? 네, 아무래도 열리긴 할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안 열려도 괜찮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개최를 확신한다 이렇게 상반된 얘기를 했습니다. 예. 또 실제로 이번 주말에 미국과 북한이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실무회담을 갖는다는 뉴스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이제 북한의 태도가 심상치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한국과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번 정상회담이 뭐 일종의 반전의 계기랄까요? 이런 것들이 된 걸로 봐야 되겠죠?
네, 아무래도 그렇게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회담에서 북한의 체제 보장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언급한 대목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예. 아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내일 아침에 북한에서 나오는 노동신문을 보면 북한의 태도 변화 여부를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 반응이 내일 아침 북한 노동신문에 나올 것 같다 이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뭐 좀 전 보도도 있었습니다만은 굉장히 쇼맨십이 강하고 또 과거에 실제로 텔레비전 쇼를 진행을 한 적도 있었는데 오늘 기자회견도 보면 상당히 본인이 뭐 거의 진행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또 보여서 좀 이색적이었죠. 네, 오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말씀하셨지만 이 기자회견이 사실상 예정이 없던 돌발 회견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질문에 즉석 답변을 하면서 예정이 없었어요, 원래. 예, 갑자기 이렇게 성사된 측면이 있는데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진행을 하듯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발언권을 넘기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예, 볼까요? Now, President Moon may have a different opinion. I'd like to have your opinion on that. What you thought of the second meeting with President Xi. What is your feeling? 네, 배려인 듯 결례인 듯 헷갈리는 장면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는데 한국은 문 대통령이 대통령인 게 아주 운이 좋다. 또 이런 얘기도 트럼프 대통령이 했습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을 돌아보면서 나 잘했냐 이런 걸 A+라고 한다. 스스로 자화자찬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게 뭐 문 대통령을 배려해서 한 얘기인지 외교적으로는 좀 결례인 것처럼 들리기도 하는 이런 표현들이 적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이 와중에 또 그러니까 번역을 잘못한 오역 논란도 있었다고요? 네, 문 대통령이 북한의 태도 변화와 관련한 질문을 받았을 때 했던 답변 중에 나왔는데요. 예. 문 대통령이 이 답변을 들으면서 통역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And I don't have to hear the translation because I'm sure I've heard it. Goodbye, everybody. Thank you. 네, 청와대가 사전에 제공한 번역은 좋은 말일 것이기 때문에 통역이 필요 없다. 이 내용이었는데 실제로는 보신 바와 같이 전에 들었던 말일 테니까 통역이 필요 없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말이야말로 결례에 가까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할지는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미 여러 번 들었던 얘기다. 네. 이런 뜻으로 한 얘기다 이거죠? 같은 말을 반복일 것이다. 예, 그렇다면 결례다. 이제 이런 얘기고. 자, 그런데 일각의 보도를 보면 실제로 기자회견은 뭐 상당히 화기애애했습니다만은 이 기자회견 때문에 정작 정상회담 시간은 상당히 짧아졌다. 그래서 실속이 뭐가 있었느냐 이런 분석을 하는 기사도 있더군요. 네, 이런 돌발 기자회견이 모두 34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러는 바람에 원래 30분으로 예정됐던 단독 비공개 정상회담이 21분으로 약 9분 동안 줄었는데요. 그래도 할 얘기는 충분히 다 했다. 이렇게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최지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풍계리 핵실험장을 방문할 우리 취재단이 우여곡절 끝에 북한으로 넘어갔습니다. 북한이 워낙 늦게 통보를 해온 탓에 결국 우리 정부 수송기 편으로 원산으로 갔는데 날씨가 좋으면 풍계리 핵실험장은 내일 폐기 절차가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카메라와 각종 장비를 든 취재진이 공항에 들어섭니다. 통일부 장관이 발급한 북한 방문 증명서를 받고선 출입국 심사 뒤 활주로에 대기 중인 정부 수송기로 향합니다. 대한민국 그 취재단 대표로서 가는 거기 때문에 현장의 모든 상황을 정확하고 빠짐없이 빠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현장을 방문할 공동 취재단 8명이 우여곡절 끝에 방북길에 올랐습니다. 성남을 떠난 정부 수송기는 역 디귿자를 그리며 바다 수면이 보일 정도로 낮게 비행해 원산으로 향했습니다. 지난 18일부터 우리 측 기자단 명단 접수를 거부해왔던 북한은 닷새 만에야 태도를 바꿨습니다. 갑자기 접수한 배경에 대해서 북측에서 특별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늦게나마 명단을 접수한 거에 대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북한은 취재진의 짐을 검사하면서 방사능 측정기와 위성전화, 블루투스 마우스 반입을 불허했습니다. 한 북측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내일 일기 상황이 좋으면 폐기를 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원산역에서 풍계리로 출발한 취재진은 폐기 행사 참관 뒤 다시 원산으로 돌아와 기사와 영상을 송출할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정우입니다. 자, 그럼 우리 취재진은 지금 어디쯤 가고 있을지 조덕현 기자의 설명을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자, 조 기자. 일단 원산에는 도착을 했고요. 풍계리는 함경북도 길주군에 아주 험준한 산악지대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쯤이면 이 길주군으로 출발을 했을까요? 네, 우리 취재진은 오후 7시쯤 출발을 한 상태입니다. 예. 정확히는 길주가 아니라 풍계리 옆에 제덕역으로 출발한 상태입니다. 자, 지금 이 화면은 원산의 갈마공항에 도착하는 그 화면이군요. 예,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은 어디쯤 가고 있을까요? 예, 현재 북한 현지 취재진들과 연락을 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멀리 가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출발 2시간이 지났으면 우리 같으면 KTX로 부산 근처까지 갈 수 있지만 북한은 사정이 다릅니다. 아직 함흥 근처에도 미치지 못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열차 사정이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럼 풍계리는 언제쯤 도착하게 될까요? 네, 오늘 밤 열차에서 잠을 자고 나면 내일 아침에 풍계리 근처 제덕역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원산역에서 풍계리가 있는 제덕역까지 물리적 거리부터가 416km로 서울 부산 거리와 비슷하거나 더 멀고요. 예. 이 길을 북측이 제공한 특별 전용 열차를 타고 가는데 중간에 서는 곳 없이 가는 특별 열차라고는 하지만 열악한 철도 사정상 시속 35km 정도로 달려 12시간가량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열차 안에는 다른 승객은 타지 않고 취재진만 타고 있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제덕역까지는 특별 열차로 가고 여기서 풍계리 핵실험장까지 또 가야 할 텐데 이건 어떻게 갑니까? 네, 제덕역에서 내려서 풍계리까지 약 21km 거리를 또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데요. 우리 고속도로면 약 20분이면 갈 거리지만 길도 좋지 않고 또 일부 구간은 도보 이동을 해야 해 3시간은 좋게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일 오전 9시나 10시쯤 우리 기자들이 풍계리에 도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지금 풍계리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맞을 준비는 다 끝났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 네, 이 사진이 미국 시간 현지 21일 그 풍계리 핵실험장을 찍은 위성 사진인데요. 예. 이 다른 각도의 사진을 보면 남쪽 행도 방향을 바라보는 곳에 신축 전망대가 설치됐고 그리고 이 시야를 가리지 않기 위해 숲을 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15일, 21일 사진을 좀 더 비교해 보면 건물 몇 개는 헐어버리고 좀 더 잘 보이기 위해 조경 작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날씨만 좋으면 내일 당장 폭파하겠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국제사회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보시는 이 사진도 21일 찍은 위성 사진인데요. 예. 전에 없던 신축 건축물이 하나 들어섰습니다. 폭발물 보관 용도로 추정되는데요. 폭파가 임박한 걸로 보이는데 해외 언론들은 일단 직접 공개하는 것이니만큼 진정성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도 없이 공개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평가도 있는데요. 미국 CNN은 북핵 전문가 말을 인용해 이번 폭파는 증거인멸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예, 저는 취재단이 가져간 방사능 측정기를 압수당했다 이 얘기가 있어서 좀 걱정이 되기도 하더군요. 예, 조덕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어제 원산에 도착한 외신 기자들은 보통 사람들과는 철저히 격리된 상황에서 취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항은 무시무시할 정도로 적막했고 호텔에서는 새 페인트 냄새가 났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원산의 갈마 비행장. 외신 기자들 눈에 비친 공항은 무시무시할 정도로 적막했습니다. 완성된 지 얼마 안 된 듯 대리석 바닥은 빛났고 제복을 입고 어색한 미소를 띤 사람들이 공항 매점에 서 있었다고 첫인상을 전했습니다. 외신 기자들은 위성전화와 방사선 측정기는 검색대에서 압수당한 뒤 입국 수속을 마쳤습니다. 入关的过程当中呢，对相关的这些仪器，他们也是做了相对来说比较细致和严格的检查。 숙소로 가는 길에선 공사 중인 고층 건물들이 보였고 조경이 잘 된 호화로운 호텔은 새 페인트 냄새가 났다고 기자들은 전했습니다. 북한 핵실험장 폐기 소식을 전 세계로 보낼 프레스센터. 큰 탁자에 유선전화 여러 대와 랜선이 설치됐고 탁자 위에는 각 언론사 명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工作人员沟通的时候呢，我们也发现，其实像这个通讯保障啊、网络保障啊这些呢，很多都是从平壤专程赶到这里。
점심 뷔페에는 퐁듀와 스테이크, 자라 튀김에 샥스핀 스프까지 다양한 메뉴가 나왔습니다. 기자들은 심각한 경제난을 겪는 북한에서 이 같은 모습은 기이한 연회, 혼란스러운 경험이었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네.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선수 2명이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구단이 두 선수를 1군 엔트리에서 제외한 데 이어 한국야구위원회는 선수 활동을 정지시켰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경찰차와 경찰관이 호텔 입구로 잇따라 들어갑니다. 넥센 히어로즈가 원정 숙소로 쓰는 호텔입니다. 오늘 새벽 5시 21분쯤 인천의 한 호텔에서 프로야구 선수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신고한 여성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친구가 넥센 소속인 박동원과 조상우 선수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선수는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맺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사람은 합의에 의해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성폭력을 인정한 사람은 없어요. 두 선수는 넥센 구단 자체 조사에서도 강압이나 폭력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넥센은 오늘 두 선수를 1군 엔트리에서 제외했습니다. 관리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팬들 여러분들께도 죄송하고 선수들의 어떤 억울함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KBO는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두 선수의 활동을 정지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을 마친 뒤 두 선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여행 상품권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240억 원을 끌어모은 30대 주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심지어 남편과 친정 어머니까지 속였는데 물론 이런 상품권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부 A씨는 지난 1월 사촌 언니 손모 씨에게 솔깃한 제안을 받습니다. 여행 상품권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겁니다. 친구한테 상품권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돈을 벌었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상품권은 구경조차 못하고 투자금 5천만 원을 날렸습니다. 또 다른 친척 B씨도 대출까지 받아 8억 원을 손 씨에게 맡겼지만 투자금 절반 이상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손 씨는 100만 원짜리 상품권을 자신은 78만 원에 살 수 있다며 주변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이걸 92만 원에 되팔면 장당 14만 원씩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에 12명이 239억 원이나 투자했습니다. 손 씨는 남편, 심지어 친정어머니 돈까지 가로챘습니다. 새로 투자받은 돈을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이라며 찔끔찔끔 돌려막기식으로 보내줘 의심을 피했습니다. 여행사 직원과의 대화 내용, 계좌 내역을 조작해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피해자의 금융계좌 내역 분석을 통해 추가 피해 사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손 씨를 구속하고 가로챈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웹툰 사이트 운영진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직접 만든 프로그램으로 웹툰을 불법 다운하고 사이트에는 도박 등의 광고를 실어서 돈을 벌었습니다. 이 돈은 비트코인으로 받았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밤토끼라고 불리는 불법 웹툰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의 한 달 접속자는 3,500만 명, 웹툰 사이트 중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운영자 43살 허모 씨 등 5명은 지난 2016년 10월부터 웹툰 9만여 편을 불법 게시했습니다. 허 씨는 자동 추출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 이렇게 클릭 한 번으로 웹툰을 몰래 내려받았습니다. 사이트 곳곳에는 도박이나 음란 배너 광고를 실어 돈을 챙겼습니다. 정을 가지고 만드는 이런 결과물들인데 그런 결과물들이 결국에는 그렇게 불법적인 배너나 불법적인 산업의 홍보 용도로 사용된다는 그런 사실이 광고비는 추적이 어렵도록 비트코인으로 받았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9억 5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웹툰은 불법 공유 사이트에서만 내려받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그 유출 이력이 바로 탄로나기 때문에 타 사이트에 한번 유출된 그런 웹툰들만 골라서 웹툰 업계는 불법 사이트로 인한 피해 규모가 연간 2천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사이트는 작가의 작품을 미끼로 불법 도박 사이트나 성매매 사이트로 유도하고 있으며 한국만화가협회는 오늘 불법 웹툰 사이트 2곳을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는 워낙에 많이 보도돼 이제 사라질 법도 한데 요즘 다시 활개치고 있습니다. 2016년 17,000건으로 줄어드나 싶었는데 지난해는 24,000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올해는 4월까지만 봐도 전년 같은 기간보다 56% 증가한 상태여서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3만 건을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법이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을 속이려는 그 목소리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것 같다는 전화를 받은 극중 치킨집 사장. 보이스피싱인데 대환대출로 전환하라고 꼬셔서 대포 통장으로 돈 받은 다음 티는. 설마가 아니라 맞다니까요. 어떻게 그걸 모르세요? 한동안 뉴스에 계속 나왔는데. 뉴스를 못 봤어. 눈뜨면 장난치기인데. 이처럼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지난해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84%를 차지할 정도로 현실에서도 가장 많습니다. 실제 보이스피싱범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예, 안녕하세요, 고객님. 5년 동안 금리 변동 전혀 없이 고정금리로 사용 가능하신 마이너스 통장 상품이세요. 고객님께서 보유 중이신 채무 일부를 고객님께서 직접 상환 처리하셔서 채무 공간만 조금 만들어주시면. 경찰과 금융감독원이 분석해봤더니 정부 정책자금, 채무 한도 초과, 당일 수령 등이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에 주로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쓰는 용어라든지 제가 은행에 가서 뭐 다른 일 보고 할 때 대하는 그런 거와 똑같았습니다. 보이스피싱 하면 생각나는 북한 사투리. 여보세요? 네. 많이 놀라셨겠지만 당황하지 마시고. 당황하지 않았어요. 당황은 안 하셨구나. 이런 어설픈 보이스피싱은 옛말이 됐습니다. 정부 정책자금 대출 신청은 대리 신청이 안 되시기 때문에 본인 확인에 대한 정보가 일치하자면 접수가 가능하시고요. 본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회를 해봤지만 동일 성과도 전혀 없으시고 별다른 혐의점이 크게 없으시기 때문에 유선상 연락을 드린 겁니다. 완벽한 표준어에 상냥한 말투를 고사하지만 모두 보이스피싱범입니다. 주로 어르신들이 당할 거라는 생각도 편견입니다. 대출 사기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40, 50대가, 정부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은 20, 3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것과 달리 노령층의 피해는 많지 않습니다. 약 90% 이상이 60세 미만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출 전화나 정부기관을 사칭한 전화, 의심하고 전화 끊고 확인하고 3고를 기억하십시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댓글 조작 사건의 주범인 드루킹을 변호했던 오정국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사임하면서 법원이 국선 변호인을 지정했습니다. 이를 상대할 특검 후보 4명은 다음 달 4일쯤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드루킹은 옥중 편지를 통해 정권의 압력을 받아 윤평 등 3명의 변호인들이 자기를 떠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을 맡아주겠다는 변호사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오늘 직권으로 김혜영 변호사를 드루킹의 국선 변호인으로 선임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국정농단 사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기도 했습니다. 드루킹과 김경수 전 의원의 관계 등 남은 의혹을 풀기 위한 특검의 후보자는 현재까지 40여 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변협은 다음 달 4일쯤 11명으로 구성된 후보자 추천위를 열어 특검 후보자 4명을 추려 야당에 전달합니다. 최종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6월 중순이 유력합니다. 하지만 드루킹의 인사청탁 의혹 중 일부 혐의는 6월 말이면 공소시효를 넘기게 됩니다. 경찰의 초동수사 부실 등으로 많은 증거를 놓친 것도 특검에겐 악재입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부실 수사 논란도 있었고 정권 인사들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특검이 뒤늦게 돌파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드루킹이 특검에는 모든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해온 만큼 수사에 새로운 돌파구가 생길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 민변이 북한 식당 여종업원들의 기획 탈북을 주장하며 전 국정원장 등을 고발했지요. 이 민변 사무실 앞에서 탈북자 단체들이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북송은 곧 죽음이라고 외쳤습니다. 백연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여 개 탈북단체 대표들과 탈북 대학생들이 민변 사무실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북한 식당 여종업원 북송 반대를 외칩니다. 민변에 항의 서한도 전달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붙들려 가면은 참수 안 가는 거 죽는 거는 시간 문제. 민변은 북한 식당 여종업원들의 국정원 기획 탈북을 주장하며 지난 14일 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을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탈북자들은 수사나 취재 등을 통해 여종업원들의 입장을 확인하는 건 반인륜적인 행위라고 주장합니다. 자의로 왔다고 밝힐 경우 북에 남은 가족 신변이 위협받고 국정원에 의해 마지못해 탈북했다고 밝힐 경우 북송 위험에 노출되는 딜레마에 처했단 겁니다. 북에 있는 가족들을 산이라고 내모는 극악한 반인륜적인 행위입니다. 민변은 이에 대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이 부분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민변의 의견을 따로 말씀드릴 부분은 없고요. 탈북자들은 계속해서 여종업원 북송 반대 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구속된 지 62일 만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모두 진술을 통해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강하게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먼저 한송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미리 준비한 진술서를 읽기 전부터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운을 떼며 혐의 부인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후 꼿꼿이 선 자세로 기침을 콜록대면서도 10분여 동안 모두 진술을 이어갔습니다. 먼저 다스 관련 혐의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스는 형님 회사였고 30년간 한 번도 가족 간의 소유나 경영 문제로 다툼이 없었다며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맞는 거냐며 오히려 검찰에 되물었습니다.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사면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모욕이고 충격적이라며 평창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정치적 위험이 있었지만 사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화 세대 간 끝없는 갈등과 분열을 이제는 극복해야 한다며 사법부의 공정성을 기대한다고 스스로가 정치적 희생양이라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횡령 혐의와 삼성 뇌물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만큼 추후 재판에서도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그런데 이 전 대통령은 혐의를 부인하는 데서 한 발 더 나가 재판 중간중간에 직접 끼어들며 검찰과 한치 양보 없는 공방을 벌였습니다. 아예 재판에 나오지 않는 것으로 항의의 표시를 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전혀 상반된 모습입니다. 김도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의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흰머리가 듬성듬성한 수척해진 모습입니다. 다른 수감자처럼 포승줄이나 수갑을 차지 않았고 대신 법정에서 읽을 모두 발언이 담긴 서류 봉투를 양손에 들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낸 건 구속된 지 62일 만입니다. 재판이 진행된 417호 대법정은 좌석 150석이 모두 취재진과 방청객으로 빈자리 없이 채워졌습니다.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양측은 다수 소유권과 횡령 혐의, 삼성 뇌물 혐의 등 공소 사실을 두고 물러섬 없는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 전 대통령도 틈틈이 변호인과 속삭이며 의견을 주고받는 등 적극적으로 재판에 참여했습니다. 삼성 소송비 대납 혐의와 관련해서는 직접 발언권을 얻어 삼성 이학수 부회장을 만난 적 없다고 강하게 부정했고 검찰이 반박하려 하자 지금 내가 싸우자는 것이겠나 그만하자며 한탄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오늘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처음 재판에 출석한 날입니다. 1년 만에 차례로 두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서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열린 오늘은 공교롭게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9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김해 봉화마을에서는 가족과 여권 인사 등 5천여 명이 집결해서 추도식을 열었습니다. 정운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엔 권양숙 여사 등 유족을 비롯해 범여권 인사 등 5천여 명이 넘게 왔습니다. 추미애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는 물론 민주당 의원 전체의 절반이 넘는 60여 명이 봉화마을을 찾았습니다. 이번 추도식은 평화가 온다를 주제로 했습니다. 내년은 10주기입니다. 부디 북의 대표도 함께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과 여건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추도사를 통해 노 전 대통령을 회고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 살만 나는 세상의 문은 활짝 열렸지만 그 기쁨만큼이나 당신의 빈자리가 아쉽기만. 노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으로 불리는 김경수 후보가 모습을 드러내자 추모객들은 김경수를 외치며 박수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김 후보는 앞서 SNS에 저도 요새 들어 여러 군데 두들겨 맞았다며 드루킹 논란과 관련된 심경을 나타냈습니다. 작년 추모식에서 임기 동안 노무현 대통령을 가슴에만 간직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리했습니다. 보수 야당 소속 인사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정섭입니다. 예, 이제 지방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6.13 지방선거 후보 등록을 하루 앞두고 야권 후보 단일화 가능성을 처음으로 내비쳤습니다. 당 대 당 단일화는 안 되지만 후보 간 단일화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놔서 일단 단일화의 물꼬를 열었습니다. 백대호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야권 후보 단일화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을 하루 앞두고 처음으로 야권 선거연대 가능성을 내비친 겁니다. 단일화는 저희 정당 차원에서는 생각지가 않고 후보들끼리는 단일화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후보들끼리. 네, 개인적으로. 서울시장 등 수도권 지역 선거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분석됩니다.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는 야권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우리와 같이 할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의지가 있으시다면 저는 능히 같이 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 역시 단일화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홍준표 대표하고는 달리 김문수 후보는 박원순 시장이 다시 당선되는 건 안 된다. 그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다. 뭐 단순히 2등이 목표가 아니신 것 같다는. 홍 대표 발언을 계기로 야권 후보 단일화를 위한 물밑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백대호입니다. 네, 올해 1분기 출생아 수가 사상 최초로 9만 명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대로라면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서는 시점이 곧 닥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산부인과의 신생아실, 곳곳에 요람이 비어 있습니다. 저조한 출산은 숫자로도 확인됩니다. 올 1분기 출생아 수는 8만 9,600명, 작년 1분기보다 9,100명이나 줄었고 1981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병원당 한 100월로 따지면 100건 이상씩 하는 병원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병원당 한 30건 미만 이렇게 하는 병원이 대부분이죠. 이 30대 여성들이 결혼을 안 하거나 결혼하고도 아이를 안 갖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수는 사상 최저치인 35만 7천 명에 머물렀고 올해는 이보다 더 줄어들 게 확실합니다. 정부가 지난 10년 동안 200조 원이 넘는 혈세를 투입했지만 저출산 현상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해지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지난 1분기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 증가분은 7,800명에 그쳤습니다. 작년 1분기에 25,600명에서 3분의 1 토막이 난 겁니다. 이러다 보니 우리나라 인구의 자연 감소세 전환이 눈앞에 다가왔다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출산율 감소세가 지금처럼 최저 수준을 유지한다면 2022년까지도 자연 감소 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15살부터 64살 사이의 생산 가능 인구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인구 절벽에 이미 직면해 있습니다. 인구 절벽은 생산과 소비 등 경제 활동을 위축시켜 심각한 경제 위기를 일으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아파트 거래가 뚝 끊겼다는 현장 분위기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 상가나 오피스텔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치솟는 임대료와 권리금 탓에 공실은 급증하는데 이 대출 규제로 매매 시장은 얼어붙었습니다. 지선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서울 합정동. 지은 지 2년이 넘었지만 아직 비어있는 상가가 많습니다. 곳곳이 빈 가게입니다. 올려달라고 했는데 감당이 안 되겠다. 높은 권리금도 발목을 잡습니다. 불경기 우려로 장사가 잘 될지도 불투명한데 권리금은 이미 너무 오른 상태여서 선뜻 계약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들어올 사람하고 나갈 사람하고 대개가 수많은 분들이 있어요. 다른 상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로에는 아예 건물 자체가 빈 채로 방치돼 노숙인들 차지인 곳도 있습니다. 압구정 로데오 거리, 청담동 명품 거리도 주인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 등의 거래는 더욱 얼어붙었습니다. 지난달 업무용 부동산 거래가 24% 감소했는데 특히 오피스텔 거래가 30% 넘게 줄었습니다. 총체적 상환 능력 비율, DSR 등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업무용 부동산은 대출을 받아 투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생각이 있으신 분들도 투자 시점을 뒤로 미루게 되는 그런 영향 탓에 이제 거래량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상가와 오피스텔 시장의 거래 회복이 당분간 쉽지 않을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지난 21일 국회 회의실 앞 복도에선 고집불통, 오만 같은 험악한 단어들이 등장하며 한밤중에 설전이 벌어졌었는데 먼저 이 당시 촬영된 화면부터 보시겠습니다. 니네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구조는 너무 국회가 심한 거죠. 너무 오만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저희가 볼 때는요. 아니요. 민주노총이 너무너무 고집불통. 민주노총만 양보할 줄을 몰라요. 예, 감정들이 상당히 격앙된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예,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이제 국회 환노위원장을 지냈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 민주노총의 김경자 수석 부위원장이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벌인 언쟁입니다. 당시 회의에서는 최저임금의 정기 상여금과 숙식비 등을 포함할지를 두고 논의가 한창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홍영표 원내대표는 노동운동가 출신 정치인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민주노총과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회에서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논의가 한창인데요. 양대 노총이 이 논의를 국회가 아닌 최저임금위원회로 넘겨달라는 요구를 줄기차게 했기 때문입니다. 국회는 이를 거절했고요. 이 과정에서 서로 언성이 높아진 겁니다. 민노총은 결국 노사정 대표자 회의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어떤 회의에도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노사정 대화에 복귀한 지 4개월 만에 강경투쟁으로 돌아섰습니다. 최저임금 관련 논의라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국회가 왜 이걸 거부하고 있습니까? 예, 그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으로 고용이 악화되고 또 서민 경기 침체 등의 부작용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올해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이제 7,530원인데요. 전년 대비 인상률은 16.4%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커졌는데요. 이 상여금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쪽으로 여야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대 노총은 이를 막으려는 건데요. 최근 가석방으로 풀려난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은 다시 한번 머리띠를 동여매고 동지들과 통 크게 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상여금이라든지 임금, 숙박비 이런 것들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킬 것인가가 쟁점인 것 같은데
이게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예, 말씀드리면 이제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기본급과 직무수당 그리고 직책수당 등의 임금만 이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예. 예를 들면 월 200만 원을 받는데 그중 기본급과 고정수당이 이 160만 원 그리고 상여금으로 40만 원을 받는다면 160만 원만 최저임금으로 인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면 이 높은 인상폭에도 경영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충격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하지만 노동계는 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반감시킨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현행 구조로 가는 게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진국들은 대개 이 상여금이라든지 숙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좋은 성적을 내고도 여러 잡음이 일었던 빙상연맹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폭행 의혹들이 나왔습니다. 스피드스케이팅 금메달리스트 이승훈 선수가 후배 선수를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또 심석희 선수가 당한 코치의 폭행은 한 번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한 달간 진행했던 빙상연맹 특정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제대회 기간 중 해외 숙소 또는 식당에서 후배 국가대표 선수들의 폭행과 가혹 행위를 했다는 진술이 있었습니다. 해당 선수는 평창올림픽 매스 스타트 금메달리스트인 이승훈으로 알려졌습니다. 2011년, 2013년, 2016년 해외 대회 중 후배 선수 둘을 폭행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이승훈은 후배들을 훈계한 것이라고 말해 양측의 주장이 엇갈린 상태입니다. 문체부는 빙상연맹에 진상조사와 함께 징계를 검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조재범 코치로부터 폭행을 당했던 심석희는 당초 알려진 한 차례가 아니라 여러 차례인 것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선수촌 내에 밀폐된 공간에서 국가대표 선수를 발과 주먹으로 수십 차례 폭행을 했고 문체부는 현재 중국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인 조재범을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왕따 파문으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팀추월 여자대표팀에 관해서는 고의성은 없었던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문체부는 전명규 전 빙상연맹 부회장의 전행을 비롯해 모두 49건의 감사 처분을 빙상연맹에 요구했고 대한체육회는 빙상연맹에 대해 관리단체 지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지난 1975년 아카데미상 작품, 감독, 각본, 남녀 주연까지 주요 5부분을 휩쓴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의 한 장면입니다. 환자를 이렇게 옴짝달싹 못하게 억압하는 정신병원을 묘사해서 극도로 통제되고 조작된 사회를 풍자한 작품이죠. 재작년 북한 노동당 대회를 취재하러 간 미국 LA타임스 기자가 평양은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가 현실로 나타난 곳이라고 썼습니다. 북한은 외국 기자 130명을 불러들여서 엉뚱한 선전장만 데리고 다니다가 마지막 날 단 10분만 당 대회에 들여보내면서 그나마도 LA타임스 기자는 제외했습니다. 이유는 당신 기사가 아름답지 못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은 우리 방북 취재단에서도 걸핏하면 특정 언론사를 빼곤 했습니다. 2013년에는 주요 방송 신문사 기자들 이름까지 일일이 거명하며 협박을 한 일도 있습니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취재에서 우리 언론만 퇴짜를 놨다가 막판에 다시 받아들였습니다. 언론 취재까지 우리 정부 길들이기 수단으로 활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북한이 잇따라 어깃장을 놓는데도 우리 정부가 당당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할 말을 못하고 저 자세로 일관하는 게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칙을 앞세워서 엄정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북한의 목리는 더욱 심해질 게 자명합니다. 지난달 북한은 예술단 평양 공연을 취재하던 우리 기자들을 끌어내서 4시간이나 복도에 세워뒀습니다. 그런데 정작 놀라웠던 건 김영철 당 부위원장이 직접 취재 방해를 사과했다는 사실입니다.
일각에선 북한이 정말 변했다는 평가도 나왔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이 고도로 계산된 한국 언론 길들이기 전략으로 봐야 할 겁니다. 북한 비핵화라는 험난한 여정에는 무엇보다 상호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북한의 행태를 보면 과연 믿을 수 있는 상대인지 또 믿어도 되는 상대인지 난감하기만 합니다. 5월 23일 앵커의 시선은 북한의 몽리였습니다. 네, 오늘 중국 북부 쪽에서 발생한 황사가 밀려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습니다. 내일까지도 공기 상태가 좋지 않겠는데요. 나가실 때 황사 마스크 꼭 쓰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낮에는 다소 덥고 아침에는 서늘합니다. 두 계절을 오가는 날씨죠. 큰 일교차 생각해서 의상 선택하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고요.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단계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서울이 12도, 대전이 11도로 시작을 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남부지방의 경우 덥습니다. 대구가 29도, 광주가 27도까지 오르겠네요. 동해안 지역은 계속해서 바람이 꽤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하늘 이어지겠고요. 주말에는 낮에 더 더워집니다. 미세먼지 예보에 계속해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뉴스나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